자, 오늘 그 문제풀이 첫 시간이죠. 그 11월 달하고 12월까지 기출문제 풀이가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그 16일까지 최대한 문제를 많이 푸는 쪽으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대부분 16일 날 여러분들 시험 보지 않나요? 이번 16일 날 그 시험 안 보는 학생이 한번 손 한번 들었어요. 한 명을 제가 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16일까지 가능하면 문제를 많이 푸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이 기출문제들은요, 제가 전체 그 문제 풀로 이렇게 기출문제를 쭉 정리를 해놓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야 될 그런 문제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자, 일단 그 문제 풀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 번씩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면서 이제 그 틀린 문제들, 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기본서로 다시 연결해서 또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 행정학 기초이론에서 행정의 본질에 관한 거 보겠습니다. 1번. 자, 행정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은 정부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행위로 변해가고 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버넌스라고 표현합니다. 거버넌스.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행위로 변해간다. 과거에 거버먼트하에서는 어때요? 정부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정부와 시민사회, 그 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니까요. 두 번째,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맞죠? 3번, 행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어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입법부로부터의 통제. 여러분들 당장 그 지금 현재 예산 심의하고 있죠, 국회에서. 2018년도. 아마 야당이 반발이 굉장히 커가지고 여러 부분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는 능률성과 책임성이 있고 수단적 가치로서는 정의와 형평성이 있다. 반대로 표현됐습니다. 그죠? 본질적 가치의 대표적인 것은 공익, 그 다음에 정의, 형평성,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민주성은 본질적 가치다, 수단적 가치다? 민주성은 수단적 가치죠. 민주성은 수단적 가치입니다. 혼동하면 안 돼요. 민주성은 수단적 가치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에 관한 것은 본질적 가치에 포함이 됩니다. 민주성하고 효율성은요, 민주성하고 효율성은 성격상 상호 대립적이에요. 민주성을 강조하면 효율성이 저하되고, 효율성이 강조되면 민주성이 저하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민주성과 효율성 두 가지 가치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 조화를 이루냐면, 민주성이 목적이고 효율성이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서로 조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성과 효율성이 기본적인 성격에서는 상호 대립적이지만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1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정책적 이원론하고 정책적 이론론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문제 가운데서요, 특히 군무원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군무원 문제들을 보면 최근에 그 구급시험에서 군무원 문제 출제됐던 문제들이 반복해서 계속 구급 문제에서 출제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요. 4번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군무원 문제 가운데 좀 여러분들이 정리해둬야 될 것들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 자, 2번 문제에서. 근데 다른 기출문제들 보면 군무원 문제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유난히 그 구급 문제에서, 군무원 문제에서 전에 출제됐던 것들이 반복해서 또 나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더 출제 빈도가 높아요, 보면. 자, 이번에서 정책적 이원론하고 정책적 이론론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겁니다. 1번. 뉴딜 정책의 실현으로서 등장한 행정국가 현상은 정책적 이론론하고 연관이 된다. 1930년대부터. 두 번째, 정책적 이원론에서 정치란 정책 형성을 의미하고 있다. 정책 형성으로 보는 것은 정책적 이론론의 관점이겠죠. 정책적 이원론이 아니고.
정치를 정책의 형성으로 보는 것은 정책적 이론론이죠. 그 다음에 3번. 정책적 이론론을 배경으로 실적주의 확립을 촉진시키게 된다. 오늘도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진도들이 쭉 설명되어 나갔는데, 자, 정책적 이론론은 행정이 정치 영역에서 벗어나가지고 행정 고유의 영역을 확보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이 정책적 이원론화에서는 역관제의 반발과 더불어 실적제가 등장합니다. 또 여기에 영향을 주었던 것 가운데 실적제와 더불어서 또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론. 실적제와 더불어서 과학적 관리론. 이 내용들이 바로 정책적 이원론의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4번. 정책적 이론론이 전개된 이후에 행정기능이 확대 강화된다. 맞는 표현이죠? 정책적 이론론이 전개된 이후에 행정기능이 확대 강화된다. 자, 2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요, 정책적 이론론의 관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걸 배경으로 하는 것은 바로 실적제와 더불어 과학적 관리론이 정책적 이론론의 등장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2번에서는 정답이 2번입니다. 2번에서는. 자, 3번. 다음 행정학자와 연결된 주장이 틀린 거. 반하되는 새 정책적 이원론. 새 정책적 이원론의 대표적인 것은요, 행태론과 같은 경우죠. 행태론. 바나드와 더불어 사이먼, 이 인물들이 바로 새 정책적 이원론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윌슨은 정책적 이원론이 등장할 때, 윌슨. 애플비가 나오는데 애플비하고 디모기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정책적 이론론입니다. 애플비하고 디모기 주장하는 것이 정책적 이론론. 그리고 이 두 사람은요,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죠.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과 애플비는. 4번 왈도는 새 정책적 이론론. 이 새 정책적 이론론하고 연관되는 것이 신행정론의 입장입니다. 신행정론. 3번에서는 3번이 거리가 있다. 3번이. 디모하고 애플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정책적 이론론의 입장으로서 통치기능설의 입장. 자, 그 다음에 또 옆에 화살표하고 사회적 능률 요 내용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권리과 어익이 행정관리 논총에서 최고 관리층의 7대 기능으로 제창했던 포스트코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포스트코업이 이제 최고 관리층의 기능으로서 7가지를 제시하는 건데, P는 플래닝, 기획에 관한 것이고, O는 오거나이징, S는 스태핑, 그 다음에 D는 다이렉팅이죠. CO는 코퍼레이션이 아니라 코디네이팅이에요. 거기 지금 4번에 C만 써있는데 CO까지 써야 돼요. 아셨어요? 미스가 났어요. CO. 코퍼레이션이 아니고 코디네이팅을 표현하는 것이다. 오케이?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R은 레포팅, B는 버드젝팅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4번에서는 4번이 틀렸어요. 코디네이팅, 조정 기능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보고, 예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최고 관리층이 수행하는 기능이다. 자, 그 다음 5번.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그 행정 경영 유사점이 있는데, 행정 경영 유사점 뭐라고 하냐면 요 네 가지. 행정 경영 유사점이 관료제의 성격,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그 다음에 협동의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행정 경영 유사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두 번째,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모든 시민을. 그렇지만 기업 경영에서는 거기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3번 행정주직 구성원은 원칙상 법령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된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것이죠. 4번 행정은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리성이 강조되고 있다. 4번 내용은 차이점이 아니라 뭐예요? 이 관료제적 성격에 관한 내용이고, 이 내용은 관료제적 성격에 관한 내용이고, 또 뭐가 있냐면
관리 수단의 측면에서도 유사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행정은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해서 관리성이 강조된다. 이것은 경영과 행정의 공통점입니다. 오케이? 경영과 행정의 공통점이에요. 5번은 그래서 5번은 4번이 거리가 있어요. 자, 6번. 정부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바르게 설명한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수주의하고 진보주의가 있으면 자유주의는 뭐하고 연결이 돼요? 보수주의, 진보주의 있으면 보수주의가 자유주의야. 보수주의가 자유주의예요. 그렇다면 보수주의인 자유주의는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보수주의인 자유주의는 소극적 자유를, 반면에 진보주의는 적극적 자유를 강조한다. 연결시켜놔야 됩니다. 혼동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 진보주의 정부관에 따른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 실패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이건 보수주의인 자유주의 시각이에요. 정부의 불신이 강하다는 것은. 그래서 보수주의인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죠. 그죠?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 실패를 우려하고 있다. 이건 보수주의 시각이란 말이야. 진보주의 입장에서는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진보주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득 재분배 정책 같은 걸 선호하는 것은 보수주의, 진보주의. 이게 진보주의 입장입니다. 니은 공공선택론의 입장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자, 공공선택 이론은 뭐 설명하는 이론이다? 공공선택 이론은 정부 실패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오케이? 공공선택 이론은 정부 실패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보고 정부를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이것 때문에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 이게 바로 효율성을 제외함으로써 정부 실패를 가져왔다고 보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공공선택론의 입장에서는 정부 실패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공공 부분의 시장 메커니즘을 적용해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공공선택론의 입장입니다. 자, 니은 틀렸죠? 디귿, 보수주의 정부관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OX. 맞는 표현이잖아요. 보수주의가 바로 자유주의란 말이야. 그죠? 리을. 공공서비스론의 입장에 따르면 정부 역할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봉사하는 데 있다. 공공서비스론의 입장에 따른다면 정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예요. 봉사. 오케이? 반면에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에서는 정부 역할이 뭐다? 스티어링,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에 반해서 신공공서비스론 입장은 봉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오케이? 미음. 행정국가 시대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받아들여졌다. 큰 정부. 큰 정부 주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의 봉사가 곧 최선의 정부로 받아들여진다. 디귿, 리을, 미음 이런 놈들이 여기 적절하죠. 그죠? 앞으로 시험 출제 패턴은 6번 문제와 같은 패턴일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물어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아주 전형적으로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패턴들입니다. 이게. 근데 과거에 이제 출제됐던 문제들을 보면 하나같이 단답형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제되어 있지만 최근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보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집어넣고 그 가운데 옳은 것만 아니면 틀린 것만 고르는 이런 유형의 그 출제들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6번과 같은 문제 이런 패턴에 좀 유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7급에서는요. 7급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기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 가운데서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이 몇 개냐 해서 1번은 3개, 2번은 4개, 3번은 뭐 5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고. 이거 더 어렵죠.
찍을 수가 없잖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9급에서는 그렇게 출제되지 않아요. 9급에서는. 7급에서는 그렇게 출제가 되는데 9급에서는 지금 6번 문제 지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최근에 그 국정감사하는 국정감사장에서 그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장 있는데 질문을 했어요. 조선시대 태영이 몇 년도에부터 실시되었느냐? 그런 문제가 국사에서 출제가 됐다면서요. 물어본 거야.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거하고 전혀 별로 관계가 없는 이런 식의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 문제 아니냐? 공무원 문제 출제 패턴을 좀 바꿔라.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 앞으로 이제 출제위원들에게 그 문제 출제 패턴에 대해서 새롭게 요구할 거란 얘기야.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6번 문제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7번. 행정문화의 특성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문화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행정문화란 2번. 개인에 의해서 표현되지만 문화는 집합적이고 공유적이다. 3번.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하위 문화를 포용하고 있고 4번.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익힌 것이다.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5번.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행정문화는 변하죠. 그죠? 변합니다. 변동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번이 틀렸고. 자, 뒤로 넘어와서 2장 현대행정의 이해입니다. 자, 이렇게 근대 입헌국가, 현대 행정국가, 신행정국가 이렇게 비교하고 여기에서 19세기 말에 시장 실패가 나타납니다. 시장 실패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규제가 이루어지죠. 정부 규제. 그 다음 여기에서는 1970년대 정부 실패가 나타나. 정부 실패가. 이렇게 연결해서요. 요 내용들 밑에 나와 있는 여기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자, 1번 봅시다. 사바스가 구분했던 4가지 공공수업 수용과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겁니다. 그 2번하고 1번은 같은 문제죠. 그죠? 2번하고 1번이. 여러분들 2번에 보세요. 가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배제성과 경합성. 이건 민간제인 사적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나 비배제성과 경합성은 뭐가 들어간다? 공유제. 비배제성과 그 다음에 경합성은, 그 다음에 배제성하고 비경합성은 요금제죠. 배제성하고 비경합성은, 그 다음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은 공공제예요, 각각. 오케이? 지금 2번에 가나다라.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거 달라요. 아셨어요? 그 순서가 혼동은 안 됩니다. 2번 문제 풀고 1번으로 가서 또 풀어봅시다. 그러면 1번 가재화는 민간제는 시장에 맡겨두고 정부가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시장에 맡겨두고 정부가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2번 나재화에 대해 정부는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 규칙을 설정한다. 공유지 비극을 막기 위해서. 공유지 비극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야. 꽃게 추로 금지 기간을 정한다랄지. 또 국립공원 내에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내에
올해 그 오픈한 등산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확인하고 산에 가야겠죠. 산에 올라가려면.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 규칙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요, 신제도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오케이? 이러한 것들이 신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다 재화의 상당 부분을, 요금제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 독점에 의한 시장 실패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신요금 규제를 한다랄지, 전기요금 규제를 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4번. 나재화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된다. 맞죠? 1번이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민간재는 시장에 맡겨두고 정부가 간섭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럼 얼마나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학원 있잖아요. 사설 학원에 10시 넘어가면 10시 넘어서는 강의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규제한다고 10시까지 딱 이렇게. 이러한 부분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죠? 그리고 간섭하고 또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 2번에서는 그래서 1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1번이. 정부는 이러한 민간재를 시장에 맡겨두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고 규제한단 말이에요. 자, 1번 문제로 넘어와서 이렇게 사바스가 구분한 4가지 공공서비스 이용과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아요. 1번. 요금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다. 요금제는 배제성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요금 안 내면 배제당하지 않습니까? 서비스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잘못됐어.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이것은 비배제성을 표현하는 거잖아. 그죠? 2번. 집합제를 공공재라고도 표현합니다. 공공재를 집합제라고도 표현해요.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3번. 시장제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갖는 서비스에 해당된다. 4번. 공유제는 과잉소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유지 피그. 공유지 피그. 자, 1번이 틀렸죠? 바로 공유지 비교에 관한 것이 바로 3번하고 4번의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요거 풀기 전에 재화 서비스 이용 가운데서 가치제. 가치제. 가치제는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 단속. 그 다음에 또 국민에 대한 의무교육.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가치제예요. 그래서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문맹률이 사라지죠.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하는 재화 서비스. 이런 것들이 바로 가치제입니다. 오케이?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가치제는 정부가 공급하기도 하지만 민간에서 공급되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공유지 비극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적절치 않은 것은. 공유지 비극에 대해서. 공유지 비극은 대표적인 것이 기업의 환경오염이라고 그랬어요. 기업의 환경오염이 대표적인 공유지 비극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지 비극은 비용은 집중된다, 분산된다. 비용은. 기업의 환경오염 이런 경우는. 비용은 분산되죠. 그죠?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용은 그 사회 구성원에게 분산되는 거 아니에요. 편익은 어때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 공유지 비극은 편익이 집중되고 비용은 분산되는 그 특징입니다. 공유지 비극이. 아까 낮에 폰으로 이렇게 검색하다가 보니까 공유지 비극에 대한 기사랑이보다 여기서 누가 그거 올렸더라고. 공유지 비극에 관한 거. 그런 거 한번 올려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는 거 의미가 있을 텐데요. 혹시 확인했던 학생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지? 거기 올라와 있더라고. 공유지 비극. 어떤 교수가 올린 글인 것 같은데, 언뜻 보니까. 자, 1번. 개인적으로, 이제 공유지 비극을 막기 위해서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코지 정리에 관한 내용이 거기 언급되어 있어요, 보면. 자, 공유지 비극의 설명으로서 적절치 않은 거. 1번. 개인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맞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구성의 오류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예. 개인적으로 함정 선택이 사회 전체로 비효율을 초래한다. 예.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규정됨으로써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이다. 그죠? 만약에 소유권이 딱 정해져 있다면 그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무분별하게 소비해버리겠어요? 아닐 거란 얘기야. 3번, 한 사람의 선택 행위가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자, 대표적인 그 공유주 비극이 바로 기업의 환경오염에 관한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기업의 환경오염은 한 사람의 선택 행위가 기업들이 이제 자기 물건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해서 팔면서도 환경오염을 유발한단 말이야. 그러한 한 사람 또는 한 기업의 선택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때요? 긍정적 외부 효과를 주는 겁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를 주는 거죠. 이게 공유주 비극에 관한 거란 말이야. 근데 여름철에 여러분들 계곡 같은 데 놀러 가잖아. 근데 거기 가서 텐트 치려고 딱 보면 어때? 이 전에 온 사람이 막 거기 난리가 난 거야. 오염시키고 막 술 먹고 술병 있고, 술병 그냥 놓여있으면 좋아. 막 여기저기 다 깨워놓고 말이죠. 남은 음식들 막 거기다 다 버려놓고 가고.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이 거기를 이용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잖아. 이게 공유주 비극이잖아요. 이러한 한 사람의 선택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4번, 외부 효과를 내부화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이 내용이 환경오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외부 효과를 내부화시킨다. 환경오염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만큼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죠. 오케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만큼 비용을 부담시키는 겁니다. 환경오염 부담금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외부 효과를 내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3번에서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3번이. 이 공유주 비교에 관한 것은요, 상당히 시사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주제 빈도가 높아요. 이 내용 자체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갖고 출제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컨대 4번과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들어가지고 공유주 비극에 대한 예를 기사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죠. 충분히. 자, 4번에서 다음 보기 내용에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자, 한 마을에 적당한 크기의 목초지가 있었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10가구가 소를 한 마리씩 키우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런데 한 집에서 욕심을 부려서 소 한 마리를 더 키우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집들도 다 소 한 마리 또 한 마리를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목초지는 풀뿌리까지 뽑히게 됐고, 결국 소가 한 마리도 살아갈 수 없는 황폐한 공간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야. 대표적인 공유주 비극이라는 거예요. 1번, 위에서 나타난 시장 실패의 주된 요인은 무임승차자의 문제다. 무임승차는 어디서 나타난다고 그랬나요? 공공재에서. 공공재는 집합재라고도 표현했습니다. 2번, 보기의 사례에서 나타난 재화는 배제 불가능성과 함께 소비에서의 경합성을 특징한다. 배제 불가능성이란 비배제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오케이?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3번, 보기의 사례는 공유주 비극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4번, 이러한 시장 실패 해결을 위한 방법의 하나는 재화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게 코지 정리에 관한 거라고 그랬죠. 공유지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개인의 소유 재산권을 인정해 주자는 거야. 그러면 개인들은 그걸 파괴시키지 않고 잘 관리하면서 이용하겠죠. 그죠? 코지 정리에 관한 부분. 자, 4번은 그래서 1번이 잘못됐어요. 1번이. 5번. 외부 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교정적
조세, 교정적 조세, 이걸 피구세라고 표현하는데, 교정적인 조세는 사회 전체적인 최적의 생산 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의 양에 해당되는 만큼의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회 전체적인 최적의 생산 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의 양에 해당되는 만큼의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대해서 부과하게 된다. 그 말이야. 그렇게 된다면 생산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때요? 세금 부과가 더 커지는 거죠. 자, 공유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두 번째,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 가운데서 외부 경제하고 외부 불경제가 있죠. 2번과 같은 경우는 외부 경제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준단 말이야. 이게 외부 경제에 관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즈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 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코즈 정리에 관한 겁니다. 코즈 정리에 관한 거.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거 얘기했잖아. 여기 김양식, 굴양식, 남해안 일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해수면이잖아. 그럼 공유지 아닙니까? 해수면이니까. 그러면 아무나 가서 양식할 수 있겠네, 여기 가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김양식이나 굴양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선조대부터 계속 여기서 양식을 해왔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식을 할 수 있는 허가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 여기서 이제 김양식이나 굴양식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느 정도 소유권이 인정이 된 거죠. 이 해수면에 대한 그 사용의 소유권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걸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오염시키고 그러지 않고 계속적으로 양식을 해나가야 되니까 잘 관리하면서 할 거란 얘기야. 그리고 어느 정도 이 해수면의 사용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가 여기서 말하는 코즈 정리에 관한 것이다. 그 말이야. 여기서. 4번 직접적 규제 활용 사례로는 일정한 양의 오염 허가서 혹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 주체만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라 시장 유인적 규제라고 표현해요. 직접적인 규제는요. 어떤 규칙을 정하거나 기준을 정하는 거.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고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직접적 규제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일정한 양의 오염 허가서 혹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것은 시장 유인적 규제에 관한 것이다. 직접적 규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 규제에 관한 것은 규칙 또는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허용을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5번은 그래서 5번은 4번이 틀렸다. 오케이? 자, 6번. 시장 실패 원인에 대응하는 정부 방식의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외부 효과의 발생에 대해서는 보조금하고 정부 규제로 대응한다. 외부 효과에는 각각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외부 경제하고 외부 불경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경제에 대해서는 보조금, 외부 불경제에 대해서는 규제. 두 번째, 자연 독점에 대해서는 공적 공급이나 정부 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정보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대응한다. 여러분들 정보 비대칭, 정보 편제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조금과 같은 유도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규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4번 불안전 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나 공적 공급으로 대응한다 하는데 이 불안전 경쟁과 같은 경우는요. 정부 규제의 방식. 불안전 경쟁은 6번은 4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그 시장 실패 원인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공공재의 존재.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자연 독점. 또 정보 편제에 따른 정보 편제에 관한 내용, 정보 비대칭성에 관한 거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나요? 시장 실패 원인 가운데 정부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첫
번째, 공공재 존재는 정부 규제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그것은 공적 공급 이거하고 연관되지 규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오케이? 첫 번째 공공재의 존재에 나와 있는 것은 6번에서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7번 파킨슨 법칙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조직의 구조적 특징이 조직 규모를 결정한다. 두 번째,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3번, 공무원수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 네 번째, 부하 배정의 법칙과 업무 배정의 법칙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람이 혼자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없을 정도란 말이에요.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그러면 동료를 이렇게 충원받아가지고 업무를 나누면 되죠. 근데 동료가 들어오는 것은 싫어합니다. 왜냐? 경쟁자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밑에 이렇게 부하를 두게 돼요. 이렇게. 부하를. 그럼 부하를 두게 되면 지시해야죠? 명령하고 부하는 또 어때요?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파생 업무가 야기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한 명을 충원받아서 업무를 나누면 되는데 부하를 두게 되면 쓸데없는 파생 업무들이 나타나니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업무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직원이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도 어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 친구 또한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 수는 이렇게 증가한다. 이게 파킨슨 법칙이란 말이야. 이게. 자, 이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이 바로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구조적 특징이 조직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건 전혀 관계없어요.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이라고도 불리고 공무원 수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로 증가하더라. 공무원 수는. 그 다음에 부하 배정의 법칙과 업무 배정의 법칙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파킨슨 법칙. 자, 그 다음에 8번. 자, 7번은 1번입니다. 8번,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은 거.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은 거. 1번, 민간 부분을 조정, 관리, 통제하는 공공서비스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2번, 서비스 배분 증거는 재정이 효율하다. 3번, 공공서비스의 형태는 선호에 따라 차별적으로 상품화된 서비스다. 공공서비스 형태가 선호에 따라 차별적으로 상품화된 서비스예요? 그럼 고객에 따라 다르게 서비스가 제공되겠네? 그죠? 고객에 따라 다르게 서비스가 제공될 거 아니에요? 고객 지향에 초점을 두고. 4번, 성과관리는 소유자 중심의 맞춤형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2번, 3번, 4번 이런 내용들은요.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되는 내용들이에요. 아셨어요? 2번, 3번, 4번은. 그리고 1번은 민간 부분을 조정, 관리, 통제하는 공공서비스 기능이 강조된다. 이게 현대복지국가에서 강조되었던 공공서비스의 공급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죠? 현대행정국가 하에서. 1번이 바로 이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접근 방법에 대한 것이죠. 2번, 3번, 4번은 신공공관리론에 바탕을 둔 그러한 서비스 공급 방식입니다. 8번은 1번이 옳은 내용이에요. 오케이? 9번.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박스에서 기억. 정부 규제는 파생적 의무 효과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파생적 의무 효과가 뭐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나타나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그런 부작용, 이게 나타난다. 파생적 의무 효과예요, 이게.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요. 판교 신도시 건설을 하게 돼요. 판교 신도시 건설하는 주 목적이 뭐였냐면, 판교 신도시 건설하면 강남의 수요권이 그쪽으로 분산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판교 쪽으로. 그래서 판교에 이제 신도시 건설해가지고, 아니, 이제 판교에 이제 택지 조성해가지고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공급을 했어요. 근데 그 분양가가 엄청났습니다. 거의 강남 수준의 분양가였으니까. 그래갖고 그 판교
신도시 거기에 그 분양가 공개하고 난 이후에 분양가가 워낙 비싸니까 그때 벌써 10년도 넘는 10년도 좀 더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평당 분양가가 1,600만 원이었어요. 엄청나게 비쌌던 겁니다. 거의 강남 수준이었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분당이나 여타 다른 지역들은 그 아파트 가격이 좀 그래도 안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판교가 이렇게 엄청나게 비싸게 아파트 분양가를 이렇게 공개하니까 그게 여파가 돼서 다른 지역도 아파트 가격이 막 폭등한 거예요. 특히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쓸데없이 이렇게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나타난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파생적 외부 효과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 경제적 규제에서는 피규제 산업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경제적 규제는요, 개별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거예요. 개별 기업의 경제활동. 그러면 규제를 받는 기업은 그 규제를 완화하려고 포획하겠죠. 규제기관을. 그래서 경제 규제에서는 피규제 산업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규제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어때요? 일률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포획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디귿, 리플레와 프랭클린은 규제 정책의 유형을 경쟁적 규제하고 보호적 규제로 구분한다. 뒤에 가면 이제 리플레와 프랭클린의 이 규정책에 있어 경쟁적 규정책하고 보호적 규정책이 나오죠. 경쟁적 규정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 간의 과잉 경쟁을 규제한다. 기업 간의 과잉 경쟁을 규제한다. 보호적 규제는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리얼. 시장 유인적 규제는 규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 시장 유인적 규제하고 그다음에 명령 지시적 규제가 있어요. 명령 지시적 규제, 시장 유인적 규제. 그러면 규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 유인적 규제, 명령 지시적 규제. 그렇죠. 명령 지시적 규제가 규제 효과를 담보할 수 있어요. 시장 유인적 규제는 말 그대로 시장의 유인을 통해서 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규제 효과를 꼭 그렇게 뭐 담보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닐 거란 얘기야. 자, 9번에서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으로만 고른 거 그런다면 니은하고 디귿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니은 디귿. 여러분들 제이크 윌슨의 규정치 모형에서 고객 정치 하에서는 포획 현상이 강력하게 나타난다. OX. 고객 정치 하에서는 포획 현상이 강력하게 나타난다. OX. 고객 정치 예를 뭐로 들었어요? 수입 규제. 수입 규제하기 위해서 포획할 거 아니야. 규제기관에 대해서. 수입하지 못하게. 포획 현상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오케이? 1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 현상은 박스에서 어느 하나의 규제가 시행된 결과 원래의 규제 설계 당시에는 미리 얘기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규제기관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다른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 규제가 규제를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 타르 베이비 효과 그런 말이에요. 전문 용어입니다. 타르 베이비 효과.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유발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11번에서 정부 규제를 사회적 규제하고 경제적 규제로 나눌 경우에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규제라고 그랬어요. 경제적 규제는 개별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각각. 그랬을 경우에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거. 1번 소비자 안전 규제, 산업재해 규제, 환경 규제, 진입 규제. 진입 규제하고 퇴거 규제는 경제적 규제입니다. 가격 규제도 그렇고 독과점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모두 경제적 규제의 성격들이에요. 진입 규제, 퇴거 규제, 그 다음에 가격 규제,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독점 규제 이런 것들입니다. 품질 규제에 관한 것도 경제적 규제에 포함시켜요. 근데 사실은 품질 규제는 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보면 경제적 규제에 포함시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12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